어디서 감히 천박한 백수년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말대끼야?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제 고개가 꺾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돈봉투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딸년 주제에 감히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넘봐? 당장 애 지우고 떨어져! 저는 터진 입술을 닦아내며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3년을 뒷바라지한 남자친구는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 저를 외면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롱하던 저의 아버지가 자기 남편 회사 매출의 절반을 쥐고 흔드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대기업의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요. 감히 건드려선 안 될 핏줄을 건드린 오만한 시댁 집안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파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날이었죠. 이수연은 마포구 골목 안 편의점 화장실 칸에서 혼자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었죠. 선명하고 확실했어요. 마치 운명이 그녀의 인생에 붉은색 낙인을 찍어놓은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나왔어요. 강민재와 만난 지 꼭 3년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제외한 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그 시간 동안 둘은 서로를 깊이 아꼈죠. 적어도 수연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민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긴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이 아이가 두 사람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 거라 확신했죠. 수연은 화장실을 나와 곧장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수화기를 쥔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나 지금 마포 쪽인데 잠깐 볼 수 있어? 전화 너머 강민재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그 배경에는 희미하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 그날 저녁 둘은 자주 가던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는 최근 새로 뽑은 값비싼 브랜드의 재킷을 걸친 채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수연을 맞았죠. 대기업에 입사한 뒤로 그는 눈에 띄게 겉모습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표정이 심각한데.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나 임신했어. 순간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입꼬리가 마치 인형의 얼굴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숨막히는 적막이었습니다. 진짜? 확실해?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나 놀라움보다는 묘한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오늘 확인했어. 민재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불안한 듯 다리를 떨며 허공을 응시하던 그가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폭발물을 건드리듯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그럼 우리 결혼해야 되는 거지? 수연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그리고 너랑 결혼하고 싶고. 민재는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수연과 아이에 대한 애정 따위는 한 줌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 순간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재의 어머니, 오현숙.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민재의 말로만 들어도 까다로운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남편이 중견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제법 돈을 벌자 강남으로 이사해 사교계 활동에 공을 들이는 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민재가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한 뒤로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다고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며 사람을 철저히 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속물 중의 속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조금만 기다리자.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셔서 다음 주에 집안 모임 있으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말 꺼내볼게. 수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았어. 근데 민재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나랑 결혼하는 거? 민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잘 말할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선은 수연의 얼굴을 피한 채 쉴 새 없이 허공을 떠돌고 있었죠. 사실 민재는 최근 어머니가 지인 소개로 선자리를 잡아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노른자 땅과 대형 병원을 둔 의사 집안 딸이었죠. 외동딸인 그녀와 결혼만 하면 수백억의 재산이 굴러들어올 거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연숙은 아들이 대기업에 자리를 잡자 주변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떠벌리고 다녔어요. 우리 민재는 이제 상위 1%로 제대로 된 자리 잡았으니까 여자는 내가 직접급이 맞는 집안으로 골라줘야 해. 어디 굴러먹던 흑수저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민재는 실제로 그 선자리에 나갔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였죠. 수연에게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차갑게 거절하고 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병원장 딸이 입고 온 수천만 원짜리 명품과 포르쉐 키를 보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어 이미 수연 몰래 2달 전부터 양다리를 걸치며 끈적한 미래를 즐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낡은 연립주택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빠,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아버지 이양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 민재라고 했지? 결혼할 생각은 있니? 네. 민재도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시댁 식구들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드릴 거예요. 이양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애비인 아빠도 같이 가마. 수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건 아직은 좀요.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분위기 보고 나서요. 처음부터 아빠까지 가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양겸은 착해 빠진 딸의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죠. 내 딸이 남의 집안 눈치까지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는데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하자.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호수 같은 눈빛이었죠. 사실 수연이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지 않은 데는 아주 깊고 기막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양겸은 겉으로는 그냥 동네 어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퇴한 동네 아저씨처럼 살았어요. 15년 된 낡은 국산 세단을 몰고 다니고 주말이면 늘어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으며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막걸리를 기울이며 어울렸죠. 하지만
그의 낡은 지갑 속에 들어있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양겸 HK그룹 회장. HK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대 그룹 안에 드는 거대 공룡 대기업이었어요. 건설, 식품, 유통, 호텔 등 16개 핵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연매출만 11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 초대형 재벌이었습니다. 이양겸은 그 모든 거대 제국의 절대적인 오너였죠.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밑바닥부터 흙먼지를 마시며 자수성가한 인물이라 회장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고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경호원도 최소화하고 수억 원짜리 고급차도 거절하고 일상에서는 그냥 평범하고 소탈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수연도 그런 아버지를 똑 닮아 자신이 재벌가 영예, 즉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걸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학도 그룹 재단이 아닌 외부 장학금으로 악착같이 다녔고 졸업 후에는 집안 자본 없이 카페 창업을 목표로 직접 발로 뛰었죠. 민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어요. 꼬치꼬치 묻는 민재에게 그냥 조그만 사업하신다고만 둘러댔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연의 성은 이 씨였지만 아버지 이양겸은 사업 초창기부터 철저한 신비주의를 고수해 HK그룹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얼굴이 거의 나오지 않았죠. 철저하게 저자세로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얄팍한 허영심만 가득한 민재도 시댁 식구들도 이양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그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지금 마포구 작은 상가 골목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악덕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미팅하며 싸우고 원두 공급업체를 발로 뛰며 꼼꼼히 비교하고 메뉴 레시피를 수백 번 테스트했습니다. HK그룹 회장 딸이라는 엄청난 배경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죠. 모두 자신의 순수한 힘으로 일궈내고 싶었어요. 그런 수연을 민재는 처음부터 좋아했습니다. 허세 없고 성실하고 생활력 강한 따뜻한 여자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유진이라는 진짜 금수저의 맛을 본 뒤로 그리고 어머니 오현숙의 허영 섞인 눈에는 그저 쥐뿔도 없이 카페나 차리려는 구질구질한 백수 여자로 보일 뿐이었어요. 드디어 결전의 시댁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옷장을 뒤져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수십 번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진심은 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수연은 조용히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손톱을 물어뜯으며 수연에게 쉴 새 없이 경고했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일단 인사만 딱 하고 임신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내가 분위기 봐서 나중에 말 꺼낼게. 알았지? 제발 눈치 없이 굴지 마. 수연은 상처받은 마음을 꾹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숨길 수는 없었죠. 오늘 다 말해야 해. 임신도 결혼도 정면으로 부딪히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차는 강남 청담동 한복판 1인당 식대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프라이빗 한정식집 앞에 멈춰 섰어요. 수연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발레 파킹을 맡기는 민재의 뒤를 따라 화려한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현숙을 처음 마주했죠. 오현숙은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최고급 브랜드 재킷을 차려입고 상석에 오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방에 들어서는 수연을 보자마자 마치 물건의 값어치를 매기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민재 쫓아다닌다는 여자친구?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오현숙의 표정은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어요.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옆에 다리를 꼬고 앉은 민재 여동생 강소희도 비슷한 경멸의 표정으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오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옷 입은 꼴 보니까 강남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소희가 대놓고 무안을 주자 민재가 황급히 대신 변명하듯 대답했어요. 카페 창업 준비하고 있어. 그 순간 오연숙의 눈빛이 무섭고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카페 창업? 기가 막혀서. 그럼 아직 땡전 한 푼 못 버는 생백수네. 열심히 상권 분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연숙은 대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민재는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핵심 부서 다니는데 동네 구석탱이 카페 창업생이랑은 좀 격이 안 맞지 않나요? 뻔뻔하기도 하지. 맞은편에 시아버지 강태원도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 후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졸부 대열에 오른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아내 오현숙의 폐악질에 항상 방관하며 동조하는 스타일이었죠. 최고급 요리들이 들어오며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숨막히게 냉랭했습니다. 수연은 긴장한 채로 전복죽을 입에 넣었지만 돌을 씹는 듯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현숙은 의도적으로 수연을 깎아내리며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요즘 쥐뿔도 없는 것들이 되도 않게 카페 창업하는 젊은이들 많던데 대부분 자본도 없이 빚내서 시작했다가 1년 안에 쫄딱 망하더라고요. 무턱대고 주제 파악 못하고 시작하는 거지. 소희도 낄낄대며 얄밉게 거들었죠. 맞아요. 강남에는 건물주 딸들이 취미로 하는 카페가 넘쳐나는데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언니, 뭐 특별한 바리스타 기술이라도 있어요? 아, 부모님이 자본금은 대주시고요? 수연은 수치심에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어요. 민재는 회피형 쓰레기답게 식은땀만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밥그릇에 시선을 쳐박고 피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민재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에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듯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이 남자는 나를 지켜줄 마음이 조금도 없구나. 그때 오현숙이 마치 신문하듯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이름 대면 아는 번듯한 직장이에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세요. 어떤 사업이요? 오현숙이 매의 눈으로 캐물었죠. 여러 가지요. 그냥 작은 회사 운영하세요. 오현숙은 흥미가 팍 식었다는 듯 손부채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세한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회사 사장쯤으로 생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수연이 일부러 아버지를 축소해서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동네 이웃들에게 항상 그렇게 털털하게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이한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절대 재벌 총수라 하지 않고 그냥 작은 회사 운영한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성공한 자의 겸손이 몸에 깊이 밴 사람이었죠. 강태원이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민재가 이제 회사에서 임원까지 바라보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중인데 내조를 완벽하게 잘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동네 카페 창업이라는 게 밤이나 저녁도 없이 코 박고 일하는 자리 아닌가요? 수연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누르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운영이 자영업이라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민재 씨 내조도 완벽하게 잘 챙길 자신 있어요. 오현숙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죠. 자신이요?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치네. 더 이상 피할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연이 결연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룸 안의 모두의 시선이 수연의 입술에 집중됐죠. 수연은 두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 임신했습니다. 뱃속에 민재 씨 아이가 있어요. 민재 씨와 서로 책임지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간 화려했던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1초, 2초. 침묵 뒤에 오현숙의 얼굴이 악기처럼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 임신?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과 끔찍한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희가 젓가락을 내동댕이 치며 황급히 끼어들었죠. 오빠, 진짜야? 이 여자 뱃속에 든 거 오빠의 확실하냐고. 유전자 검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수연은 모욕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꿋꿋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병원에서 2번이나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오현숙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쾅, 탁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어디서 천박하게 개수작이야. 우리 민재 털끝 하나 못 건드리니까 아예 몸으로 들이밀어서 대기업 다닌다고 꽃뱀짓 하는 거야. 수연은 끔찍한 막말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꽃뱀이라니요. 저희 3년 만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요.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웃기고 있네. 쥐뿔도 없는 백수년이 우리 집 재산 냄새 맡고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 공격한 거지. 룸 밖에 복도를 지나가던 주변 테이블 직원들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끝까지 참고 말했습니다. 저희 진심으로 책임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오현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광기 어린 비웃음을 터뜨렸죠. 책임? 네가 무슨 수로 책임져? 무슨 돈으로? 빚내서 장사하는 카페 창업생이잖아. 넌 그냥 생백수라고. 소희도 얄밉게 거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돈도 없으면서 우리 오빠 대기업 월급 쪽쪽 빨아먹으며 애까지 키우라고요? 양심 좀 챙겨요. 수연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절한 눈으로 민재를 쳐다봤지만 그는 사색이 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의 눈에 기어코 배신감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를 지켜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구나. 내가 3년을 바친 남자는 환상이었구나. 그 순간 수연은 뼈저리게 깨달았죠. 오현숙은 팔짱을 끼고 수연을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일갈하듯 말했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지 알아요? 우리 민재 번듯한 대기업에 자리 잡자마자 최고급 선자리가 줄 서 있다고. 강남에 빌딩 있는 의사 딸, 대형 로펌 변호사 딸이 며느리 하겠다고 얼마나 줄을 섰는데. 수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장 딸, 민재의 최근 수상했던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선자리요. 그럼 우리 민재는 최상위 대기업 엘리트니까 내가 직접 격에 맞는 며느리감을 골라줘야지. 어디서 구석탱이 카페나 차리려는 흑수저 백수한테 함부로 내줄 아들 아니야. 소희가 비아냥거리며 한마디 더 얹었죠. 언니, 솔직히 아버지는 정확히 뭐 하시냐고요? 동네 구멍가게나 하는 영세한 작은 회사 사장이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그 수준이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HK그룹 최고 권력자, 회장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아버지의 위대한 이름을 담게 하는 것조차 역겨웠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현숙이 눈을 부라리며 마지막으로 잔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하는데 너 같은 거 며느리로 절대 결혼 못해. 당장 내일 병원 가서 그 핏덩이 지우고 쥐도 새도 모르게 깔끔하게 헤어져. 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들 허락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 무조건 낳을 거예요. 오현숙의 눈빛이 살기를 띈 듯 차갑고 악랄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럼 단단히 각오해. 내가 너랑 내 가족 가만 안 둬.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의 식사는 그렇게 최악의 지옥으로 끝났어요. 수연은 참담한 기분으로 식당을 나서며 도망치듯 차에 타려는 민재의 소매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네가 말한 설득이야? 민재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비겁하게 속삭이듯 말했죠. 수연아,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 화나서 저러시는 거니까 마음 풀릴 때까지만 며칠 조용히 좀 있어줘. 수연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나 애 지우라고 폭언 듣는 거 방관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민재는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한심한 얼굴을 한참 동안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소매를 확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알았어. 너 같은 비겁한 새끼 필요 없어. 나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나을게. 그렇게 수연은 홀로 차가운 밤거리에 서서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참았던 서름과 배신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창밖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 불빛들을 바라보며 수연은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아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지킬게. 집에 도착한 수연은 어두운 현관문을 열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차가운 타일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짐승처럼 울었어요. 행여나 아버지가 깨실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그 끔찍한 모욕을 견디며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거대한 바위처럼 짓누르며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안쪽 안방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수연아? 잠을 자다 깬 이양겸이 거실에서 나오다가 현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뺨에 굵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얼룩진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늘 부드럽던 이양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그는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말없이 다가가 덜덜 떨고 있는 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쥐었죠. 도대체 무슨 일 있었니?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수연은 한없이 다정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독하게 참고 있던 서름과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왈칵 터져 나왔어요. 이양겸은 조용히 딸을 번쩍 안아 올려 따뜻한 거실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딸이 진정할 때까지 묵묵히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죠. 한참이 지나 울음이 잦아든 뒤에야 수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더러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래요. 대기업 다니는 잘난 남자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임신했대요. 이양겸의 눈빛이 그 순간 영하 수십 도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딸을 토닥이던 큰 손이 순간 멈칫했죠. 하지만 딸을 달래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산처럼 부드러웠죠. 그래서 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어? 절대 안 굽힌다고 했어요. 저 혼자서라도 우리 아이 꼭 낳겠다고 했어요. 이양겸은 딸을 꽉 끌어안으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내 딸답게 잘 버텼다. 아빠가 내 용기 있는 결정,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존중한다. 수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어요. 아빠, 제가 만약 아빠의 진짜 직업과 그룹 이름 먼저 말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이양겸은 씁쓸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었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배경을 보고 태도를 바꾸는 인간들은 쓰레기일 뿐이지. 중요한 건 네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너의 인격을 어떻게 대했느냐지. 그게 그 집안의 밑바닥 수준인 거란다. 수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다시 왈칵 눈물을 흘렸어요. 이양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원해서 아빠가 진짜 신분을 말 안 하고 묵묵히 참았다. 하지만 내 귀한 핏줄을 벌레 취급한 이건 아빠가 절대 못 참는다. 그 목소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일궈낸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무시무시하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 방으로 들어가 지쳐 쓰러져 잠든 뒤 이양겸은 한참을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방금 전 다정했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 좋은 부드러운 아버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게 서열 최정상에서 적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던 냉혹하고 차가운 진짜 절대자의 얼굴이 나타났죠. 이양겸은 무거운 걸음으로 서재로 들어가 그룹 최고 보안망이 깔린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단어 2개를 입력했어요. 강태원, 대성산업.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화면에 강태원 일가와 회사의 모든 기밀 정보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원이 운영하는 대성산업은 건설자재 유통회사였어요. 겉보기에는 연매출 720억 원 규모의 제법 번듯한 중견 기업이었죠. 그리고 화면을 매섭게 훑어내려가던 이양겸의 눈에 치명적인 한 가지 수치가 들어왔죠. 주요 거래처 현황, HK건설 28%, HK물산 19%, HK유통 11%. 이양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의 입술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기괴하게 일자로 굳어졌어요. 대성산업의 전체 매출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HK그룹 계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합 58%였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었죠. 대성산업은 사실상 HK그룹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밥줄을 빨아먹고 연명하는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하청업체였습니다. 강태원이 HK그룹과 독점하다시피 거래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며느리감으로 온 여자를 급이 안 맞는다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꽃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남편의 회사를 먹여 살리고 언제든 목숨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래처 절대 오너의 하나뿐인 귀한 딸을 향해서 말이죠. 이양겸은 주머니에서 그룹 비상 연락용 직통 휴대폰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주저함이 없었죠. 나야. 지금 당장 화상회에 연결해. 내일 아침 일찍 급히 봐야 할 것 같아. 응. HK건설 구매팀 최고 책임자 쪽으로 바로 연결해줘.
첫 번째 전화를 끄는 이양겸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다른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상대방은 수화기 너머로 바짝 얼어붙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HK물산 총괄 사장이죠? 나 회장이야. 자다 깼으면 당장 정신 차리고 내일 오전 출근 전까지 납품업체 계약 현황 기밀 보고서 올려줘. 대성산업건 포함해서 싹 다 긁어모아 전체 다. 마지막으로 살기가 가득한 한 통을 더했습니다. 그룹 최고 법무팀장 나야. 대성산업 및 관련 협력업체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방어 및 파기 절차 완벽하게 검토해줘.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짓밟을 사유는 내일 출근해서 내가 직접 설명할게.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어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거대 그룹을 이끌어온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숨통을 조이는 무시무시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양겸은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걸어 나와 딸 수연의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는 이미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리며 고요하고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눈물에 지쳐 잠든 모양이었죠. 이양겸은 굳게 닫힌 문에 거친 손을 살짝 대고 맹세하듯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 딸. 아빠가 저 버러지들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릴 테니까. 이틀 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세등등해진 오현숙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령조로 단호했어요. 너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제대로 된 결판 얘기를 해야겠어. 꼬리 길게 빼지 말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단둘이서 결판을 내자. 수연은 가슴이 철렁하며 불안했지만 이 질긴 악연을 자기 손으로 끊어내기 위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도 불안했는지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오현숙은 단칼에 소리를 지르며 잘랐죠. 민재 넌 절대 오지 마. 넌 빠져 있어. 이 끈질긴 기집애랑 나랑 둘이서 단판 지어 얘기할 거야. 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혼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현관 입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부의 냄새가 매서웠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쿵쾅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누르자 오현숙이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문을 열었죠. 단둘이 보자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에는 이미 시아버지 강태원과 시누이 소희가 마치 죄인을 신문하려는 듯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억지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세 사람 중 아무도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앉아. 오현숙이 턱짓으로 1인용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오현숙이 자리에 앉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와 종이 서류 한 장을 툭 던지듯 수연 앞에 내밀었죠. 읽어봐. 이거야. 당장 내일 병원 가서 그 핏덩이 아이 낙태하고 민재랑 깔끔하게 영원히 헤어지는 조건이 담긴 합의서야. 그 대가로 여기 봉투에 위로금 3천만 원 꽉꽉 채워줄게. 동네 코딱지만한 카페 사장한테 3천만 원이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 아니니? 수연은 모욕적인 서류의 내용을 보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모멸감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 돈, 1원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오현숙은 코웃음을 치며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한데? 대기업에 다니는 잘난 남편 타이틀 뜯어먹고 사는 거? 저는 민재 씨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다리를 꼬고 폰을 만지작거리던 소희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으며 얄밉게 끼어들었죠. 언니, 제발 현실 좀 파악하고 봐요. 카페 창업이나 깔짝거리는 흑수저 백수가 우리 오빠처럼 창창한 대기업 에이스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 눈이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강태원도 헛기침을 하며 훈계하듯 무겁게 말했어요. 아가씨. 솔직히 까놓고 어른으로서 말할게요. 우리 아들 민재 앞길이 아주 창창해. 조만간 훌륭한 혼처랑 맺어질 텐데 지금 여기서 임신이라는 천박한 무기로 발목 잡고 늘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도리가 아니지. 수연은 터져나오는 억울한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할게요. 빛내지 않고 제 힘으로 카페 꼭 성공시킬 거예요. 누구 발목 잡을 생각 없습니다. 오현숙이 어이없다는 듯 탁자를 테이블을 쾅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어디서 기를 쓰고 말대꾸야. 동네 카페 사장이 성공해봤자 뭐가 대단해. 강남 바닥에 널리고 널린 게 동네 카페가 얼마나 흔한데 그걸로 우리 민재랑 비비려고 들어. 참다 못한 수연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요. 카페 사장이면 사람 취급을 아예 못 받아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저한테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며 대해도 되는 거예요. 오현숙의 얼굴이 악독하게 일그러졌죠. 감히 흑수저가 자신에게 소리를 쳤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년이 지금 감히 하늘 같은 나한테 눈을 치켜뜨고 대드는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오현숙이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오현숙이 손을 번쩍 치켜들고 수연의 왼쪽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찰싹! 비명처럼 크고 선명한 파차름 소리와 함께 수연의 고개가 속수무책으로 옆으로 꺾여 돌아갔어요. 충격으로 몸이 휘청거렸죠. 수연은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명이 울리며 눈앞이 잠시 핑핑 돌며 어지러질했죠. 입술 안쪽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오현숙이 짐승처럼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어디서 감히 근본 없는 년이 내 아들한테 더러운 꽃뱀짓을 하고 뻔뻔하게 나한테 대들어. 동네 빈티나는 카페 백수 주제에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 노리고 남의 아들 잡으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시끄러워, 닥쳐. 역겨운 꽃뱀 같으니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소희도 악에 받쳐 거들었죠. 그래요. 엄마 말이 다 맞지. 언니가 우리 집구석 돈 냄새 맡고 일부러 작정해서 임신한 거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수연은 참담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해서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어요. 오현숙이 종이를 구겨서 수연의 얼굴 쪽으로 다시 합의서를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잔말 말고 어서 여기에 사인해. 당장 사인 안 하면 오늘 너 이 집 문턱 살아서 여기서 못 나간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공포와 수치심에 손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어요. 하지만 핏발선 눈으로 오현숙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도 못해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오현숙이 이 독한 년이 소리치며 다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수연은 이번에는 맞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두 팔로 배를 감싸며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그 절박한 모습을 본 오현숙은 모성애를 비웃듯 더욱 화가 나 씩씩거렸죠. 그제야 심각성을 느낀 강태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제발 진정해. 임산부 때리다가 병원이라도 실려가서 사람들 보면 어떡해. 일 커지잖아. 오현숙이 남편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신경 꺼. 이 바퀴벌레 같은 여자가 우리 귀한 아들 인생 다 망치려는데 눈에 뵈는 게 있어. 수연은 더 이상 이 구역질 나는 지옥 같은 공간을 견딜 수 없었어요. 소파에 던져진 가방을 황급히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현숙이 등 뒤에서 삿대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으며 소리쳤죠. 어딜 도망가. 사인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아. 좋아, 해보자 이거지. 그럼 뼈저리게 각오해. 내가 건달들 풀어서 내년 그 알량한 카페 창업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박살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수연은 뒤에서 쏟아지는 악담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수연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거울에 비친 처참한 자신을 봤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왼쪽 뺨은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은 이미 눈물범벅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터진 입술에선 피가 맺혀 있었죠. 수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미안해, 아가. 정말 미안해하지만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둠이 깔린 골목에서 수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만 울린 끝에 마지못해 민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응, 수연아. 무슨 일이야? 나 바쁘다니까. 민재야, 나 방금 너희 어머니한테 맞았어. 전화 너머로 일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명조차 나오지 않는 침묵. 뭐? 우리 어머니한테 맞았다고? 응. 내 얼굴에 낙태 합의서 들이밀면서 사인 안 한다고 뺨 맞았어. 입술이 다 터졌어. 민재는 잠시 당황한 듯 더듬거리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갱년기라 감정 조절이 안 되셔서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야. 일단 미안해. 근데 너도 굳이 안 지고 말대꾸해서 화를 돋운 거 아니야? 수연은 수화기를 든 채 실장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헛웃음이 새어나왔죠. 내가 맞고 왔는데 넌 미안하다고. 너도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다야? 수연아, 나도 중간에서 미치겠어. 제발 조금만 참아줘. 내가 나중에 분위기 풀리면 어머니 설득할게.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내가 내 애를 지우라는 폭력까지 당했는데 언제까지? 수연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민재는 입을 꾹 닫은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연은 미련 없이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에게는, 그리고 저 끔찍한 시댁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단 한 줌도 없다는 걸 완벽하게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날 밤 이양겸은 늦은 퇴근을 하고 돌아오다가 화장대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딸의 뺨에 남은 거무스름하고 붉은 손자국을 보았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보고 황급히 컨실러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어요. 부어오른 자국과 터진 입술은 가려지지 않았죠. 이양겸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 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어 상처를 확인했죠. 수연아,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때렸니? 아빠. 넘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양겸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시 묻겠다.
누가 때렸니? 두 번째로 물을 때 폭풍 전야처럼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 바닥처럼 더 낮아지고 차가워졌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의 수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백했습니다. 민재 어머니요. 돈 봉투 주면서 헤어지라고, 애 지우라고 합의서 들이밀면서 뺨을 쳤어요. 이양겸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수연이 평생을 살며 자상했던 아버지에게서 그런 악마 같은 끔찍한 눈빛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수십 년간 감춰왔던 절대 권력자의 분노. 차갑고 단단하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숨통까지 철저하게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사냥꾼의 무자비한 눈빛이었죠. 이양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를 사기며 조용히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한번 툭 토닥인 뒤 차가운 등을 보이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육중한 나무 문이 철컥 닫혔죠. 서재 안에서 홀로 남은 이양겸은 책상 위에 놓인 그룹 전용 암호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옥의 사형 선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HK그룹 본사 최상층 26층 회장실은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부터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비서실 직원들은 회장의 살벌한 기류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복도를 뛰어다녔죠. 이양겸은 긴급 호출로 구매총괄 최고 임원과 법무팀장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잠도 덜 깬 채 불려온 두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긴장한 얼굴로 굳은 표정의 회장 앞에 섰죠. 대성산업 강태원 대표, 누군지 알지? 머리가 벗겨진 구매총괄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강태원 대표. 저희 그룹 핵심인 HK건설, HK물산, HK유통의 자재를 독점하다시피 납품하는 납품업체입니다. 꽤 큰 규모고 거래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됐고요. 이양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정각을 기점으로 대성산업과의 모든 계약 갱신, 즉각 전면 보류해 이번 분기 안에 전 계열사 납품 계약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싹 다 잘라버려. 구매 총괄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7년 거래처를 하루아침에 자르는 건 그룹 내에서도 유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갑자기 전면 계약 중단이라니요. 대외적으로 사유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최근 납품된 자재 품질 중대 결함 및 재심사 탈락. 규정된 정기 깐깐한 감사 절차 핑계대고 절차대로 숨통 끊어놔. 옆에 서 있던 엘리트 법무팀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독점 수준의 거래를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까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상대방 대성산업 쪽에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양겸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서늘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소송? 걸라 그래. 우리 계약서에 적힌 면책 조항대로 완벽하게 하면 돼. 김앤장 수십 명을 쓰든 해서 저놈들 법적 하자 없이 완벽하게 말려죽일 절차 진행해. 두 사람이 명령을 받들고 황급히 회장실을 나가자 이양겸은 다시 개인 스마트폰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재계의 막강한 정보망을 가진 오래된 지인에게 거는 은밀한 전화였어요. 나야. 부탁 하나 하자. 너 국세청 쪽에 라인 있지. 건설자재 유통업체 하나 재무 상태 좀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싹 다 들여다봐 줄 수 있어? 대성산업 강태원이라고. 응. 익명 제보를 통한 내부 특별 감사 의뢰 형식으로
당장 조사팀 투입되게 판 좀 짜줘. 전화를 끄는 이양겸은 회장실의 통유리 창밖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수많은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조용히 짐승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귀한 딸을 때렸어. 그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자비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로부터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원은 대성산업 사장실의 푹신한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싸매고 있었어요. 평화롭던 아침, 팩스기에서 징하는 소리와 함께 HK건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공문 한 장이 도착했죠. 납품계약 갱신 전면 보류 및 일시 중단 통보 당사 내부의 강력한 특별감사 절차에 따라 기존 납품업체 자재 전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므로 이 길부터 모든 거래를 보류합니다. 강태원은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눈을 비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보류라니, 중단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이야. 아무 문제 없던 20년 지기 거래처가 갑자기. 그는 사색이 되어 곧장 HK건설 구매팀 최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담당자님, 저 대성산업 강태원 대표인데요. 아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납품계약 전면 보류 공문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기계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만 윗선 회장실 직속 본사 방침이라서요. 자세한 내부 사정은 저희도 전혀 안내받은 게 없습니다. 당분간 납품 차량 보내셔도 정문 통과 못합니다. 강태원은 허망하게 전화를 끊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 땀을 박박 닦았습니다. HK건설 납품이 끊기면 회사 전체 매출의 28%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HK물산에서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계약 파기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HK유통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이 사무실로 날아왔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목을 조르듯 HK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하나씩 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없이 대성산업과의 숨통을 끊어내며 계약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강태원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다른 동종업계 거래처들에 미친 듯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평소 형님 동생하던 사람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살얼음판처럼 싸늘했어요. 업계 바닥에 알 수 없는 무서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아, 강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 당분간 거래 늘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성산업이 재계 12 HK그룹 회장님 눈밖에 나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던데요. 형님, 솔직히 저희도 살아야죠. 지금 대성이랑 엮여서 거래하면 우리 회사까지 찍혀서 불이익 받는 거 아닐까요? 당분간 연락 자제하시죠.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들이 하나씩 전화를 피하며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판로를 뚫으려던 계약 미팅도 번번이 당일 아침에 무산됐어요. 회사가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주거래은행의 지점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죠. 강태원 대표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기업 여신 심사본부의 긴급 결과 안내드립니다. 대성산업의 최대 거래처인 HK그룹과의 거래 단절 리스크로 인해 기업 신용 등급이 대폭 강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기존 4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 28억에 대해 내일까지 당장 일부 조기 상환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강태원은 폰을 떨어뜨리고 전화를 끊은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피땀 흘려 키운 납품 계약도 하루아침에 끊기고 살을 부대끼던 거래처도 떠나고 은행 대출까지 가차없이 회수되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사업상의 불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누군가 작정하고 대성산업을 죽이려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했죠. 도대체 누가 뒤에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태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뒤져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재투성이가 된 책상 위로 절망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밖에서 기고만장하던 오현숙도 일상에서 끔찍하고 이상한 일을 연달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백만 원씩 회비를 내가며 오랫동안 권력을 휘두르며 활동하던 강남 최고급 사교 모임에서 갑자기 지인들의 연락이 뚝 뜸해졌어요. 항상 모임을 주도하며 우리 아들 병원장 딸이랑 결혼한다고 떠벌리던 오현숙에게 사람들이 슬슬 벌레보다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점심 약속을 잡던 사모님 지인들도 하나같이 전화를 피하거나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바쁘다며 약속을 미뤘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감히 나를 피하고 왜 이러지? 오현숙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미용실 거울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태원 일가의 가장 무서운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회사로 그리고 집으로 국세청 세무서에서 날인된 시뻘건 공문이 날아왔죠. 대성산업 탈세 제보에 따른 긴급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 실시 통보. 강태원은 우편물로 온 공문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사실 대성산업 장부에는 몇 가지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숨기고 싶은 더러운 구석이 꽤 많았어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불법 비용 처리, 대표 이사의 개인적인 횡령, 그리고 수억 원대에 달하는 비자금 계좌. HK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중간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편법으로 자금을 수없이 돌려왔던 것들이었죠. 그게 특별 세무조사로 탈탈 털려 드러나면 회사는 부도고 자신은 감옥행.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언론 경제면에도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견실하던 중견 건설자재 유통업체 대성산업, HK그룹 계열사 전면 거래 중단 사태 이후 비자금 의혹으로 특별세무조사 착수, 부도 위기 직면. 강태원은 캄캄한 거실 TV 앞에서 뉴스를 보며 넋이 나간 채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그리고 졸부로서 쌓아 올린 가문의 영광이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함께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게 시댁 일가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지옥불로 떨어져 흔들리는 동안 수연은 바깥의 폭풍은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일에만 묵묵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파멸의 전조를 느낀 강민재로부터는 여전히 미친 듯이 연락이 왔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부재중 전화와 장문의 문자가 쏟아졌죠. 수연은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강민재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냉랭한 표정으로 무시하며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귀찮아서 받아도 길게 할 말이 없었어요. 수연아, 제발 내 전화 좀 받아봐. 우리 오해 풀어야 하잖아. 한 번만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자. 나 너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끊어. 수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머니 어떻게든 무릎 꿇고 설득해 볼게. 돌아와줘. 이제 와서?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땐 언제고. 됐어. 연락하지 마. 수연은 차갑고 짧게 끊고 전화를 테이블에 매몰차게 내려놨습니다. 민재에 대한 감정은 그날 한정식 집에서 모욕당할 때 이미 미련 없이 정리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모욕받던 순간에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 지켜주지 않고 뒤로 숨어 방관한 사람. 그리고 뒤로는 병원장 딸과 양다리를 걸치고 재산을 저울질했던 쓰레기. 그 추악한 사실 하나로 인연을 끊기엔 아주 충분했죠. 수연은 어느덧 임신 4개월째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르기만 했던 배가 조금씩 둥글게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호르몬 변화로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을 만큼 입덧이 심했지만 수연은 단 한 번도 나약하게 주저앉지 않고 꿋꿋하게 카페 창업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악덕 인테리어 업체와 싸워가며 최종 도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덧을 참아가며 원두 공급업체 3곳을 직접 발로 방문해서 향과 맛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죠. 밤을 새워가며 시그니처 메뉴 레시피는 혼자 수백 번을 수정하고 버리기를 반복하며 완벽에 가깝게 완성해 나갔어요. 아버지 이양겸은 피곤해하는 그런 딸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묵묵히 등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대신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손수 딸의 아침 식사를 정성스레 챙겨줬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엔 제게 10위권 재벌 총수라는 타이틀을 던져두고 주방에서 직접 알치마를 두르고 고소한 잣죽을 끓였죠. 아빠 괜찮아요. 피곤하신데 내가 할게. 가만히 앉아 있어. 홀몸도 아닌 임산부가 주방에서 무슨. 아빠가 해주는 거나 얌전히 먹어. 이양겸은 무뚝뚝하고 투박하게 말했지만 국자를 접고 죽을 그릇에 담아내는 그 손길은 세상 어떤 요리사보다 늘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부른 배를 만지며 소파에 앉아있던 수연이 뉴스를 보던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저기 민재 집안 쪽에 요즘 무슨 안 좋은 이상한 일 없어요? 회사라든가. 이양겸은 신문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안경 너머로 잠시 수연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어제 민재한테서 엄청 다급하고 이상한 연락이 계속 왔거든요. 숨을 헐떡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회사 하시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 자꾸 미친 사람처럼 물어보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사시나무 떨듯 목소리가 엄청 많이 떨렸어요. 이양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신문을 넘기며 아주 담담하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넌 녀석에게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예전처럼 조그맣게 사업하신다고만 했어요. 알 거 없다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고요. 이양겸은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주 잘했어. 대꾸해줄 가치도 없는 놈들이다. 수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버지를 빤히 바라봤어요.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혹시 뒤에서 무슨 손 쓰신 거예요? 아빠가 뭐 하신 거예요? 이양겸은 잠시 신문을 내려놓고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허허, 동네 구멍가게 사장 아빠가 힘이 있으면 뭘 하겠니? 그냥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들은 천벌을 받게 되는 게 세상의 순리니까. 하늘이 해야 할 일한 거지. 수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민재의 가족들에게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전말은 몰라도 어렴풋이 공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의 파멸을 즐기기보다 오직 자신의 뱃속 아이와 당장 내 앞에 놓인 빛나는 미래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쓰레기들을 치우는 건 아버지의 몫이 될 테니까요. 정식으로 카페 이름을 정한 건 밤잠을 설치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거창하고 세련된 외국어 이름들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자신다운 단순한 이름으로 결정했죠. 수연에스.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간판에 그대로 쓰는 것. 어떤 화려한 거짓말로 숨기지 않고 재벌의 딸이라는 사실로 과장하지 않고 세상의 편견 앞에 당당하게 그냥 자기 자신으로 굳건히 서는 것. 그게 상처받았던 수연이 이 작은 카페를 통해 세상에 하고 싶은 당찬 선언이자 메시지였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던 날 수연은 아직 기계들만 들어선 텅 빈 카페 공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명 스위치를 불을 켜보니 어두웠던 공간이 주황빛으로 물들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따뜻한 꿈의 공간이 눈앞에 완성돼 있었어요. 수연은 감격에 겨워 부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이듯 맹세했습니다. 우리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최고로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재의 시댁에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융단폭격처럼 연달아 쏟아졌어요. 국세청 특별조사국의 깐깐한 세무조사 결과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대성산업의 고의적인 대규모 탈세 혐의가 언론을 통해 확정 발표됐죠. 무려 5년간 하청 단가를 후려치고 장부를 조작해 총 9억 원 규모의 허위 비용 처리를 한 사실과 대표 이사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샅샅이 다 걸렸습니다. 강태원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검찰에 즉각 형사 고발 조치되어 긴급 체포되었어요. 대성산업회사는 사실상 최종 부도 및 파산 상태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모든 거래처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주거래은행은 남은 대출금을 강제 회수하며 계좌를 묶어버렸고 강태원 일가에 남은 건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빚더미뿐이었죠. 온갖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그토록 오현숙이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수십억짜리 최고급 아파트도 하루아침에 법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었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오현숙은 이제 밤낮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며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사모았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은 당장 먹고 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헐값에 중고 명품샵으로 팔아넘겼어요. 잘 나가던 사모님 행세를 하던 사교 모임에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 수조차 없었죠. 화려한 강남 고급 아파트를 빈손으로 쫓겨나듯 떠나 서울 외곽의 곰팡이가 피고 햇빛도 들지 않는 다세대 작은 빌라 월세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이사해야 한다는 비참한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신우이 소희는 회사가 망하자 뒤늦게 일반 직장으로 취업을 하려 원서를 넣었지만 서류에서부터 번번이 광탈하며 거절당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면접관들은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힌 대성산업 강태원 대표의 집안 문제와 범죄 사실을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비겁했던 강민재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통보가 연락이 왔어요. 출근하자마자 마케팅팀 팀장이 그를 차가운 표정으로 조용히 빈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강민재 씨, 자네 집안 아버지 회사 비리와 구속 문제가
오늘 아침 경제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데. 우리같이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대기업 회사에서도 범죄자, 집안의 자식을 주요 부서에 두는 건 좀 신경 쓰이는 아주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눈치껏 짐 싸서 자진 사직서 제출하고 조용히 퇴사 절차 밟읍시다. 대기업 엘리트라는 얄팍한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던 민재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직서에 도장을 찍고 쫓겨났어요. 해고당한 그날 밤 민재는 답답함에 동네 허름한 술집에서 혼자 깡소주를 마시다가 번뜩이며 갑자기 모든 사건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연결됐습니다. 최대 거래처였던 HK그룹 전 계열사들의 짠듯한 동시 계약 일방적 해지, 곧바로 이어진 표적 같은 세무조사 그리고 도미노처럼 이어진 거래처 이탈과 은행의 자금 회수. 이 엄청난 융단 폭격이 일개 중견기업에 우연히 한꺼번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라는 게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버튼을 누른 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멸의 중심, 그 시작점에 자신이 버린 여자 이수연이 있었죠.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대학 동기이자 증권가 정보통으로 일하는 친한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 선배, 혹시 나 좀 살려줘. 혹시 재계 쪽에 이한겸이라는 사업가분 구체적으로 알아요? 전화를 받은 선배가 기가 막힌다는 듯 잠시 차갑게 침묵했다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야, 미친놈아. 너 이한겸 회장님이랑 혹시 무슨 원수라도 진 관계야? 왜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어떤 분인데요? 작은 사업 하신다는데. 작은 사업? 내 놈 눈엔 연매출 10조가 넘는 기업이 작은 사업이냐? 이한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HK그룹 최고 권력자 회장님이잖아. 국내 10대 그룹 총수. 너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 순간 민재는 손에 꽉 쥐고 들고 있던 소주 술잔을 허공에 멍하니 내려놓았어요. 아니, 놓쳤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맞았습니다. 쨍그랑 유리 술잔이 딱딱한 술집 테이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요란한 소리가 났죠. 뭐라고요? HK그룹이요. 그래, 이 병신아. HK그룹 최고 오너 회장 이한겸. 너 설마 예전에 만난다던 수연이라는 애가 그 외동딸이랑 사귄 거야? 와, 너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를 찼었구나. 민재는 넋이 나간 채 전화를 툭 끊고 그 자리에 유령을 본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든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는 끔찍한 느낌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죠. HK그룹. 자신이 급이 안 맞는 흑수저 백수라며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수연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상위 0.1%의 진짜 지배자 HK그룹의 회장.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강태원의 대성산업의 주요 목숨줄을 쥔 최대 거래처가 바로 HK그룹 핵심 계열자들. 민재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오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다 끝났어요. 방금 알아보고 확인했어요. 수연이 아버지가 흔한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라 HK그룹 회장이에요. 전화 너머로 쿵하고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싸다 충격에 빠진 오현숙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소리였어요. 한참 뒤 벌벌 떨리는 쉬어 터진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죠. 뭐 지금 뭐라고 했니, 민재야? HK그룹 회장이요. 우리 회사 납품 의존도가 무려 58%나 되는 그 거대한 제국, 그 그룹 오너 회장이 수연이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그 집 귀한 하나뿐인 외동딸을 건드린 거라고요. 오현숙은 눈앞이 하얘지며 숨이 막혀 컥컥대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얄팍한 머릿속에도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이 연달아 터졌는지 모든 게 명확하게 이해됐어요. 20년 거래처의 갑작스런 납품 계약 해지, 칼같이 돌아선 거래처들의 이탈, 은행의 피도 눈물도 없는 대출 한도 회수 가리고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까지 이 모든 기적 같은 파멸이 자신이 무자비하게 뺨을 후려쳤던 그 여자의 아버지, 절대 권력자 이양겸 회장의 손짓 하나에서 나온 완벽한 처형이었습니다. 오현숙은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전화기를 손에 꽉 쥔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거야. 우리가 신을 건드렸어. 다음 날 아침 사채업자들을 피해 강남에서 도망치듯 이사온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경기도 외곽 오현숙의 허름한 월세 빌라 현관 초인종이 무섭게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오현숙은 전날 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져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넋이 나가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다간 또 빚쟁이들이 온 줄 알고 덜덜 떨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본 순간 그대로 숨이 멎으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임신 공격을 하는 천박한 백수라며 뺨을 후려치고 쫓아냈던 수연이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쫙 빼입은 남자가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어요. 언젠가 거실 사진에서 보았던 평범하고 조용한 동네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뿜어내는 그 눈빛과 아우라는 차원이 달랐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제왕의 눈빛. 차갑고 깊고 사람의 영혼까지 베어버릴 듯 무거운 사냥꾼의 눈빛이었어요. 남자의 가슴 쪽 정장 안주머니에서 금장으로 장식된 명함 하나가 살짝 빛을 발하며 보였습니다. 오현숙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본능적으로 그걸 바라봤어요. 이양겸 HK그룹 회장. 오현숙의 낡은 무릎이 참지 못하고 덜덜 후들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질 것만 같았죠. 이양겸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일 듯 차갑고 낮게 깐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명령이었죠. 오현숙이 뒷걸음질 치며 비켜서자 거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좁고 더러운 거실 바닥에는 이미 사색이 된 강태원과 소혜,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 폐인꼴이 된 민재가 라면을 끓여 먹다 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이양겸이 호위하듯 수연을 이끌고 들어서자 세 사람 모두 귀신을 본 듯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민재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섰어요. 이양겸은 먼지 쌓인 낡은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그냥 다 앉으시죠.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지독한 명령조였어요. 죄수들처럼 모두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긴장한 채 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이양겸은 수연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힌 뒤 짐승들을 내려다보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굳이 이 누추한 곳에서 내 소개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내 이름 석자, 이미 당신들 집안을 박살내면서 몸소 겪어서 다들 뼈저리게 아실 테니까. 공포에 질린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거나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직 강태원의 덜덜 떨리는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이양겸은 옆에 앉은 딸 수연을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소파 한켠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어요.
헐렁한 원피스 너머로 생명을 품은 배가 제법 부르게 올라와 있었죠. 딸을 바라보던 이양겸의 눈빛이 순간 찰나의 시간 동안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가 고개를 돌려 민재 일가를 보는 순간 다시 영하의 온도로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내 소중하고 귀한 외동딸이 감히 주제도 모르는 당신들 집안의 이 더러운 자리에서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오현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손을 싹싹 빌며 떨리는 쉰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어요. 회장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순간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혀서 이성을 잃고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양겸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오현숙의 말을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순간 화가 나면 남의 집 귀한 자식, 그것도 내 핏줄을 품은 임산부의 뺨을 함부로 때리고 인격을 짓밟아도 됩니까? 오현숙은 입술을 덜덜 떨며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바닥에 처박았어요. 이양겸은 품에서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낡은 거실 테이블 중앙에 무심하게 툭 놓았습니다. 천천히 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 소리 없이 내려놓는 가벼운 동작이었지만 그 서류가 뿜어내는 무게감과 공포감은 어마어마했죠. 당신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도와 구속 위기에 처한 강태원이 엎드린 채로 조심스럽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의 붉은 직인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시체처럼 파랗고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던 대성산업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 5년간 납품 단가를 후려쳐 만든 허위 비용 처리 9억 원, 개인 주머니로 빼돌린 비자금 조성 3억 2천만 원의 증거들. 이 모든 추악한 자료들은 이미 내 변호인단에 의해 경찰과 검찰에 형사 고발 접수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태원은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처럼 헉헉거리며 절망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양겸은 동정심 하나 없이 아주 담담하고 서늘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복수랍시고 없는 죄를 지어내 이 서류를 불법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더럽게 살아온 과거의 흔적들을 그저 법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나는 그 정당한 처벌의 절차를 밟도록 완벽한 증거를 찾아 도왔을 뿐이고 파산의 공포에 짓눌린 오현숙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먹이며 애원했죠. 회장님, 제발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저희 가족 전 재산 다 뺏기고 빚더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만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양겸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오현숙을 조용히 깊은 경멸을 담아 내려다봤습니다. 부인, 당신이 감히 내 귀한 딸의 뺨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입버릇처럼 뭐라고 지저대셨죠? 돈 없는 흙수저라고? 천박하다고? 오현숙은 파랗게 질린 입술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어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카페나 기웃거리는 백수 주제에 감히 우리 대기업 다니는 아들 앞길 망친다고 급이 안 맞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양겸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지하실 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하던 나 이양겸. 나는 20년 전 리어카를 끌고 동네 모퉁이에서 먼지를 마시며 커피와 국밥 한 잔 파는 끔찍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거대 그룹 제국을 키워냈습니다. 처음 자본금 없이 사업 시작할 때 나도 겉만 보고 판단하는 당신들 같은 썩은 인간들의 눈에는 그저 동네 구멍가게 사장 흙수저 백수로 보였을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처럼 거실이 죽은 듯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내 딸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카페를 여는 게 남의 돈 한 푼 안 빌리고 땀 흘려 일하는 카페 사장이 되는 게 도대체 뭐가 부끄럽고 천박합니까? 진짜 부끄러운 건 자기 손으로 땀 한 방울 흘려 무언가를 정직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을 쥐뿔도 없는 잣대로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는 당신들 같은 썩어 빠진 졸부 집안의 천박한 근성이 부끄러운 거죠. 회사를 뺏기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강태원도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빌며 오열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뼛속까지 멍청했습니다. 제발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은 끝입니다. 제발 저희 가족만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양겸은 역겹다는 듯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걸하지 마십시오. 내 딸도 당신들처럼 누군가에겐 목숨보다 귀하고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연약한 가족의 뺨을 때리고 조롱하며 모욕했을 때 당신들 가족이 박살 날 것을 생각하고 각오하셨어야죠. 구석에서 벌벌 떨며 숨어있던 시누이 소희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와 매달렸어요. 회장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저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양겸은 벌레를 보듯 소희를 서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어미가 때릴 때 옆에서 구경하며 내 딸을 임신 공격하는 꽃뱀, 백수년이라고 비웃으며 조롱할 때는 그 더러운 주둥아리가 아주 잘 아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경솔한 입방정의 대가로 평생을 편의점 알바나 전전하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을 뼈저리게 즐기게 될 겁니다. 소희는 입을 막은 채 바닥에 엎드려 절망의 고개를 숙였죠. 이양겸은 마침내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인 마지막으로 영혼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는 민재를 차갑게 쏘아봤어요. 강민재 씨. 민재는 심판대 앞에 선 죄수처럼 눈물을 쏟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누가 내 놈 아버님이냐? 똑똑히 대답해. 평생을 약속하고 사랑한다는 여자가 내 피부치를 품은 사람이 옆에서 친어미에게 뺨을 맞고 모욕당할 때 넌 입을 닥치고 뒤에 숨어서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민재는 입술만 달싹일 뿐 양심에 찔려 대답하지 못했어요. 병원장 딸 유진의 돈에 눈이 멀어 수연을 철저히 기만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뼛속까지 찔려왔죠. 어머니 치마폭에 비겁하게 숨어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방관한 비겁한 놈이, 내딴 놈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남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리더가 되겠습니까? 내 놈 같은 쓰레기가 대기업 에이스라니 당장 사표 쓰고 나가 떨어진 건 이 사회를 위한 내 작은 자비일 뿐입니다. 민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이양겸은 더 이상의 동정은 시간 낭비라는 듯 자리에서 번쩍 일어섰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수연의 손을 따뜻하게 꽉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앞으로 당신들 집안을 박살낼 법적 절차는 단 한치의 자비도 없이 계속 가혹하게 진행될 겁니다. 대성산업의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횡령과 탈세 형사 고발은 검찰이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죠.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절차를 멈출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당신들 죗값을 평생 길바닥에서 흙먼지를 핥으며 피눈물로 갚으십시오. 오현숙이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하며 울부짖었어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회장님. 이양겸은 차가운 눈으로 한 번 더 그들을 경멸한 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단호하게 문을 열고 미련 없이 나갔어요. 육중한 쇳소리와 함께 빌라의 현관문이 굳게 닫히자 파멸된 거실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울음소리와 절규만이 메아리치며 남았습니다. 오현숙은 허공을 허우적대다 더러운 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하며 울었어요. 강태원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제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감싸쥐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소희는 웅크린 채 무릎을 안고 흐느꼈죠. 그리고 수연을 버린 대가로 모든 걸 잃은 민재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오만한 쓰레기들의 허상이었던 모든 것이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지옥 같은 빌라를 빠져나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은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다정하고 거대한 산 같은 아버지를 애틋하게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화 많이 났죠? 이제 속 좀 시원하게 괜찮아요? 이양겸은 차가웠던 제왕의 가면을 훌훌 벗어던지고 어느새 평소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동네 아저씨의 표정으로 돌아와 환하게 웃었어요. 응. 쓰레기들을 청소했으니 아빠는 이제 후련하고 괜찮아. 수연은 안도감에 벅차올라 아버지의 굵고 따뜻한 팔을 두 손으로 꼭 잡았죠. 정말 고마워요, 아빠. 지켜주셔서. 이양겸은 애지중지하는 딸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인생의 목적은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야. 우리 수연이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웃으며 행복하면 돼. 아빠한텐 그게 인생의 전부야. 차에 올라탄 뒤 뒷좌석에 편안하게 기댄 수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시원하고 복잡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춘을 바쳐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가장 어둡고 두렵고 힘든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지켜주지 않은 비겁한 사람. 그 끔찍한 위선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이제 그 사람과 그 쓰레기 같은 시댁 식구들과는 이 세상 끝까지 완벽하게 끝이었죠. 이양겸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딸의 평온해진 얼굴을 살피며 조용하고 묵직하게 물었어요. 수연아, 내 결정에 후회 없지? 마음 약해질 일은 없는 거다. 수연은 아주 잠시 지난 3년의 시간을 회상하며 생각하다가 미련 한 줌 없는 맑은 얼굴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단 1%도 후회 없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이양겸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럼 됐어. 훌륭하다, 내 딸. 그로부터 2달의 잔혹한 시간이 지난 뒤 결국 피할 수 없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강태원은 거액의 고의적 조세 포탈,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가리고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대성산업은 협력업체들의 줄소송과 채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되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평생을 과시하던 수십억짜리 강남 최고급 아파트는 빚잔치를 위해 법원 경매로 헐값에 넘어갔죠. 모든 재산을 차압당한 시댁 가족은 강남 바닥에서 쫓겨나 경기도 외곽 햇빛도 들지 않는 습하고 작은 월세 빌라로 비참하게 이사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던 오현숙은 더 이상 강남 사교계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가 없었죠. 생활비가 없어 명품 옷과 가방은 중고샵에 모두 눈물을 머금고 처분했죠.
이제 그녀가 가진 건 초라하고 좁은 곰팡이 핀 빌라 거실에서 하루 종일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일장뿐이었어요. 예전에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걸치던 화려하고 값비싼 브랜드 재킷은 이제 그녀의 옷장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그냥 평범하고 늘어난 옷만 옷걸이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콧대 높게 의사 오빠 선자리를 운운하던 신우이 소희는 회사가 망한 뒤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범죄자 집안이라는 꼬리표에 실패하다가 결국 입에 풀칠하기 위해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비참하게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강남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오빠가 병원장 딸이랑 결혼한다며 선자리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던 그 화려했던 때가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든 비극의 원흉인 강민재. 직장에서 쫓겨나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한 어느 비오는 날 밤. 그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깡소주를 마시며 처절하게 후회하다가 술김에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흑흑 나야. 제발 전화 끊지 마.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미친 쓰레기였어. 제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참한 오열을 들으며 잠시 싸늘하게 침묵했다가 차갑고 단호하게 명치를 찌르듯 말했어요. 강민재 씨, 착각하지 마. 나한테 넌 죽은 사람이고 모든 건 이미 옛날에 다 지났어. 이제 내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평생 그 시궁창에서 그만 연락해.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버리지 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나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비겁하게 치마폭에 숨어 도망가는 찌질한 사람이랑은 1초도 엮이고 살 자신 없고 가치도 없어. 수연은 가차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그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민재는 술집 바닥에 엎드려 뒤늦게 오열하며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알량한 허영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제 발로 걷어차 잃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구역질 날 정도로 비겁하고 천박한 인간이었는지.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고 모든 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한편 민재 일가가 지옥의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동안 스스로 일어선 수연의 삶은 눈부시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의 배가 산만해져 임신 8개월에 만삭이 됐을 무렵 정성 들여 준비한 수연의 스카페가 마포구 골목에 드디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상가 골목 안잡고 소박한 카페였지만 수연의 피와 땀이 설인 오픈 첫날부터 놀랍게도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수연이 직접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흑임자 크림 라떼와 같은 시그니처 메뉴들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SNS에서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손님들은 비싼 인테리어보다 카페의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매일매일 웃으며 인사하는 사장인 수연의 강인한 진심과 애정이 담긴 공간이라는 걸 방문하는 누구나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HK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이양겸 회장은 틈만 나면 비서실을 따돌리고 카페 구석 낡은 테이블에 조용히 점퍼 차림으로 앉아 딸이 내린 커피를 홀짝이곤 했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낡은 옷을 입고 미소 짓는 그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 HK그룹 회장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예쁘고 싹싹한 딸내미 카페에 자주 출근 도장 찍는 다정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죠. 이양겸은 만삭의 몸으로 바쁘고 활기차게 움직이며
손님을 맞는 자랑스러운 딸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2달의 시간이 더 흐르고 눈 내리는 겨울, 수연은 끔찍한 과거의 상처를 모두 딛고 건강하고 너무나 예쁜 딸 보미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이양겸은 산부인과에서 처음으로 작고 붉은 핏덩이 손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으며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피 튀기는 재계 전쟁터에서 20년 넘게 거대 그룹을 찔러 피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철저하게 이끌어온 그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 자기 핏줄인 꼬물거리는 손녀 앞에서는 무장해제되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예쁜 강아지. 이 할아버지가 내 앞길의 모든 가시밭길을 다 치워주고 영원히 지켜줄게. 병상에 누워 그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은 아이처럼 우는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제가 그 지옥처럼 가장 힘들 때 흔들리지 않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항상 제 곁에 있어줘서. 이양겸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간호사에게 건네고 침상 곁으로 다가가 사랑하는 딸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잡았습니다. 수연아, 넌 참 강하고 대단한 아이야. 네가 생각하는 진짜 복수가 세상에서 뭔지 알아? 수연은 맑고 평온한 눈으로 다정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나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요? 아니, 원수들을 피 흘리게 하고 상대를 망하게 하는 건 그저 청소에 불과해. 진짜 완벽한 복수는 말이다. 그들이 발밑에서 구르는 동안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 보란 듯이 훨씬 더 크고 단단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서 가장 눈부시게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거지. 네가 지금 해낸 것처럼. 수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아빠 말씀이 맞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거든요. 지옥 같던 시간과 겨울의 폭풍이 지나가고 평온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연에스 카페는 더 이상 골목의 작은 가게가 아니라 어느새 마포구 동네 전체에서 가장 커피가 맛있기로 입소문이 난 유명한 핫플레이스 명소가 됐어요. 주말이면 오픈 전부터 가게 밖으로 웨이팅이 길게 생길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죠. 수연은 폭풍 성장한 딸을 위해 카페 한쪽 볕이 잘 드는 곳에 안전하게 마련한 작은 보금자리 공간에 눕혀두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바쁘게 땀 흘리며 즐겁게 일했어요. 늘어난 손님 덕분에 든든한 아르바이트 직원도 2명이나 새로 생겼고 벌써부터 2호점 창업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죠. 수연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덜덜 떨던 나약한 임산부도 아니고 비겁한 남자와 독한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아 눈물 짓던 상처받은 흑수저백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어떤 편견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철저히 그냥 자기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떳떳하게 서서 일하는 위풍당당한 사장이었어요. 누구보다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면서도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한 여장부로 성장했죠. 어느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나른한 오후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며 어딘지 낯설고 수척해 보이는 손님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임신한 것이 티가 났죠. 배가 꽤 무겁게 불러 있었어요.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듯 홀로 터덜터덜 들어온 그 여자는 창가 구석구석진 자리에 외롭게 앉아 커피 한 잔 시키지 못한 채 오랫동안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며 무너질 듯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손님을 살피던 수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직원에게 눈짓을 해 자신이 가겠다고 한 뒤 직접 메뉴판을 들고 테이블로 주문을 받으러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메뉴 보시고 어떤 거 드릴까요? 아, 죄송해요. 그냥 따뜻한 차 같은 거, 제일 싼 걸로 아무거나 한 잔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깊이 잠겨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심하게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놀라지 않고 차분히 잠시 그 여자의 슬픈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며칠 밤을 새워온 것처럼 핏발이 서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세상 모든 불행을 떠안은 그 절망적인 눈빛. 묘하게도 어딘가 가슴 시리게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현숙의 집에서 뺨을 맞고 쫓겨나와 캄캄한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혼자 기참하게 바라보던 자신의 그 참담했던 얼굴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겹쳐 보였어요. 수연은 잠시 후 직접 정성스럽게 우려낸 따뜻하고 향긋한 카모마일 허브티와 함께 달콤한 수제 작은 쿠키 몇 조각을 쟁반에 담아 조심스럽게 그 여자의 테이블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주문하신 거 말고 이건 카페에서 드리는 서비스예요. 찬바람 쐬셨을 텐데 오늘 하루 아주 많이 힘드셨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는 다정하게 위로를 건네는 수연을 깜짝 놀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그 낯선 이의 따뜻한 친절함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둑이 터지듯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손수건을 건네며 그 여자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다행히 점심 러시가 끝나서 카페 안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었죠. 혹시 속상한 일 있어서 털어놓고 말하고 싶으면 편하게 다 말해요. 제가 언니처럼 다 들어드릴게요. 여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묶고 소리내어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수연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마음을 열고 조금씩 맺힌 응어리들을 꺼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으로 시댁에서 무일푼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믿었던 남자친구는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 아무 말도 못하고 방관만 한다고 축복받지 못한 채 임신한 몸으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캄캄해서 죽고 싶을 만큼 모르겠다고 절망적으로 토로했습니다. 마치 수연의 과거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섣부른 동정이나 훈계 대신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당신과 똑같이 지옥 같은 비슷한 경험 있어요. 여자가 퉁퉁 부은 눈으로 수연을 놀라며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저 임신한 채로 남자한테 버림받고 시어머니한테 뺨까지 맞으며 쫓겨났어요. 하지만 절대 굽히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이 카페 만들었어요. 저기 햇살 받으며 자고 있는 저 예쁜 아이가 제 딸이고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가리킨 방향에는 카트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아기가 있었어요. 볼이 통통하고 너무나도 건강한 예쁜 아기였습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묻어 물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수연은 부드럽고 단단하게 웃었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를 무조건 믿어주는 아버지가 있었고 제가 지켜야 할 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제 자신이 있었죠.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기는 것 같았죠. 무섭지 않아요? 수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생각했어요. 당연히 무서워요. 지금도 가끔 무서워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하는 게 진짜 용기인 거잖아요. 손님도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여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렀지만 조금 전 절망뿐이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아주 작지만 단단한 것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은 표정이었죠. 한참 뒤 차를 다 마신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 숙여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힘내세요. 무조건 다 잘 될 거예요. 여자가 나간 뒤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암벚꽃나무에서 연분홍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수연은 빈 찻잔을 치우고 배웅 자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춥고 냄새나는 편의점 화장실에서 혼자 덜덜 떨며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두렵고 떨리고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버림받았을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참담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사랑하는 이 카페 안에서 자신의 땀방울이 밴 공간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이한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도 회장님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는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동네 재래시장에서 막 사온 싱싱한 딸기 한 봉지가 달랑달랑 들려 있었죠. 우리 예쁜 손녀 보러 왔다. 아빠 또 일하다 말고 그냥 아빠 보러 온 거잖아요. 이한겸은 피식 웃으며 손녀가 있는 쪽으로 쟁걸음으로 걸어갔어요. 아기는 마침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한히 사랑해주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방긋 웃었죠. 천하의 HK그룹 이한겸 회장은 그 순간 또 감격에 겨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녀석이 나만 보면 이렇게 예쁘게 웃어. 아빠 닮아서 그렇죠. 수연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정성껏 내려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이한겸은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봤습니다. 수연아, 행복하니? 수연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맑게 대답했어요. 네, 진짜로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요. 이한겸은 그제야 완전히 안심한 듯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그 짧은 두 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짧은 대화 안에 두 부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겪었던 참담한 고통도,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도, 독하게 버텨낸 인고의 시간도, 그리고 마침내 이겨내고 우뚝 선 지금 이 자리도,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꽃잎이 계속 눈부시게 흩날렸어요. 수연은 그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며 잠에서 깬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엄마 닮아서 세상 어떤 일에도 꺾이지 않는 강한 사람 되렴. 딸은 제 엄마의 얼굴을 보며 천사처럼 방긋 웃었어요. 수연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길에는 두려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을 목숨처럼 지켜주는 아버지가 있고, 자신이 지켜낸 천사 같은 딸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따뜻하고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땀 흘려 만든, 자신의 이름이 당당히 걸린 완벽한 자신의 공간이 매섭고 추운 겨울을 제 힘으로 뚫고 견디고 나니 마침내 눈부신 봄이 왔어요.
그 봄은 누군가 우연히 가져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 스스로 꿋꿋하게 걸어서 찾아간 당당히 쟁취한 봄이었죠. 그리고 그 찬란한 봄은 이제 막 아름답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